손주 돌보러 서울에 간 시골 할머니, 며느리의 온갖 무시와 핀잔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여행 가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참다 못해 폭발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마누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년은 필요 없어!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 몰래 그들이 살던 아파트를 통째로 팔아버린 거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에게 시원하게 복수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3살 박순희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남편 철수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죠. 이른 아침 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 너머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일주일만 서준이 하원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순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를 일주일이나 돌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서울 며느리 지영과 한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물론이지, 민수야.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골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나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까지. 며느리와 손주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요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정성 하나하나가 사랑이었어요. 취나물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고 고사리는 쫄깃하게 볶아냈죠. 도라지는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아삭한 맛을 살렸고요. 손주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순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서울 가족들의 놀란 얼굴이 벌써부터 그려졌거든요. 특히 6살 서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큰 장바구니에 반찬통들을 정리하며 순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민폐만 안 끼치고 도울 건 돕고 가자. 거울 앞에 선 순이의 모습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시골 어머니지만 서울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죠. 기차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는 순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 철수가 역까지 바래다주며 건넨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순이야, 너무 눈치 보지 마. 넌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집 식구야.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순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높다란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시골 하늘보다 좁아 보였지만 순이에게는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이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손에 땀이 났죠.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장바구니 속 반찬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죠. 드디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자마자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민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지만 엄마를 반기는 미소만큼은 여전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김지영이 거실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한 모습이 도시 여성다웠죠. 순이는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순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 서준이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6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순이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렸어요. 할머니, 서준이를 꼭 안으며 순이는 그동안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보더니 민수가 얼른 받아들었어요. 순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취나물, 고사리볶음,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까지. 시골에서 가져온 정성이 도시 아파트 주방을 따뜻하게 채워갔어요. 지영은 냉장고 정리를 도와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첫날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순이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영은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결국 순이는 거실에서 서준이와 놀면서 저녁이 준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함께 요리하면서 며느리와 가까워질 기회를 놓친 것 같았거든요. 식탁이 차려지자 가족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죠. 민수는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취나물 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서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요. 순이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요리를 즐겁게 먹는 모습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영이 고사리 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은 순간이었어요. 순이는 지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씹는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지영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네요. 이걸 어떻게 다 먹죠? 그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얼어붙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민수의 손이 멈췄고 서준이조차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죠. 순이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에 대한 그 첫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시골에서 먹던 맛으로 간을 맞췄는데 서울 사람들 입맛에는 짰던 모양이었죠. 민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아, 엄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다음엔 더 싱겁게 해줄게. 그 후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밥을 넘기며 속으로 자책했어요. 첫날부터 실수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서준이마저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후로도 다른 반찬들을 맛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순이에게는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과 서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손맛도 다르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랐죠.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길게만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낯선 환경에서 잠을 설쳐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제 저녁 식탁에서의 어색함 때문이었을까요? 부엌에서는 지영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영은 이미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서준이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어머니, 피곤하실 것 같아서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준비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약간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저녁 일로 서로 어색했지만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졸린 눈으로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이는 손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하루의 시작이 행복했어요. 준비를 마친 지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으니까요. 에어컨은 끄고 선풍기만 쓰세요. 전기세도 아끼고 자연바람이 몸에 더 좋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골에서도 에어컨보다는 자연바람을 선호했으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았죠. 게다가 며느리가 절약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지영은 서준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순이는 혼자 남겨진 아파트를 둘러보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바깥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넣으려 했지만 들어오는 바람마저 미지근했죠. 그래도 지영이 선풍기를 쓰라고 했으니 참을 만했어요. 정오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햇볕이 강해지면서 아파트 안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실이 통유리창이라 햇빛이 고스란히 들어와 실내를 데우고 있었죠. 선풍기를 최대로 돌렸지만 더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보니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었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더위면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집안이 찜통처럼 변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조차 뜨거워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순이는 젖은 수건으로 목과 팔을 닦으면서도 에어컨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테이블 위를 살펴봤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에어컨 리모컨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죠. 서랍을 열어보고 소파 쿠션 사이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순이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다니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리모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출근하면서 가져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설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까 싶었거든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순이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쉬기도 답답했어요. 부엌에서 찬물을 계속 마셨지만 금세 다시 목이 말랐죠. 선풍기 앞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리모컨을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으니 더욱 답답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순이는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로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TV를 켜도 소음만 더해질 뿐이었어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서준이를 데리러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땀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런 모습으로 유치원에 가기가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뜨거운 햇볕이 피부를 찌르듯 아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까지 전해져 왔어요. 유치원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거리가 마라톤처럼 느껴졌죠. 유치원 앞에는 다른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양산을 쓰거나 그늘을 찾아서 서 있었죠. 순이도 건물 그늘에 서서 서준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준이는 활기찬 모습으로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힘듦이 조금은 잊혀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 너무 더워요. 서준이조차 더위를 호소할 정도였으니 이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지영이 돌아오면 리모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가 기울면서 실내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어두니 미풍이라도 불어와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서준이는 유치원 가방을 던져두고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야기, 점심으로 먹은 짜장면이 맛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순이는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온도가 견딜만해지자 순이는 미뤄뒀던 청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못했던 집안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면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화장실까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준이의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소파 쿠션도 털어서 다시 놓았어요. 식탁 위의 물컵들도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놓았죠. 청소기를 꺼내서 바닥을 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죠. 서준이는 시끄럽다며 귀를 막고 TV 볼륨을 높였어요. 순이는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소파 아래쪽, 테이블 다리 사이사이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골집에서는 매일 하던 일이지만 여기서는 며느리 눈에 띄지 않으려면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소기를 밀면서도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더위에 시달렸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지영이 리모컨을 가져간 건지 아니면 자신이 찾지 못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지영이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서 청소기를 끄고 인사를 했어요. 지영아, 일찍 왔네. 수고했어. 지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기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청소하세요? 그 말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했냐는 식으로 묻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더위 때문에 청소를 미뤘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에어컨 리모컨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더운 날씨에 조금 늦어졌네.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먼지 날리니까 내일 낮에 하세요. 서준이한테 안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잘못이고
안 하는 것도 잘못인 셈이었거든요. 더위 때문에 늦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어. 다음부터는 주의할게. 순이는 청소기 줄을 정리하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청소하는 게으른 시어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지영은 서준이에게 다가가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며 오늘 하루 이야기를 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어색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죠. 청소 도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정리하면서 순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눈총을 받게 되다니. 시골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여기서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복잡했어요.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지영은 또다시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준이와 함께 TV를 보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서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순이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적어도 손주만큼은 자신을 순수하게 좋아해 준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순이를 흘끔거리며 봤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TV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일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면서 거실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순이는 며칠째 계속되는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자꾸 지영의 눈치가 보이고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침 서준이가 TV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잠깐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졌어요. 서준아, 할머니랑 잠깐 나갈까?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오자.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나간다는 말에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순이는 지영에게 잠깐 나간다고 말하고 서준이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이는 한숨 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그 갑갑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준이도 할머니와의 외출이 즐거운지 연신 웃으며 이야기를 쏟아냈죠. 아파트 단지 내 마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필품들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서준이는 과자 코너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가리키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고 싶어요. 초콜릿이 들어간 비스킷, 달콤한 젤리, 바삭한 감자칩까지. 시골에서는 쉽게 살 수 없는 도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었죠. 계산을 하면서 순이는 흐뭇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산 과자들을 주방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과자 봉지들을 하나씩 만져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기쁜 표정을 보니 순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지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 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과자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뒤쪽 성분표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머니,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첨가물도 많고 건강에 안 좋을걸요. 순이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선의로 산 간식이 또다시 지적당하다니. 손주를 위한 마음이 오해받는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다음엔 조심할게.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뭘 해도 잘못되고 어떤 선의도 곡해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조차 눈치를 보는 모습이 순이에게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저녁을 먹은 후 순이는 혼자 과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봉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음이 될 줄이야. 과자들을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순이는 자책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철없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몸에 안 좋은 걸 사주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도시에서 자란 지영에게는 건강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걸 배려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해 보였죠. 서준이를 씻기고 재우는 시간이 되자 순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괜히 시어머니를 불렀나 봐. 진짜 불편해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춘 손이 저절로 힘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엿듣게 된 거였죠. 도움이 되려고 온 건데 짐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애써 웃으며 맞아주던 지영의 얼굴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순이는 마치 뒷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이 가족에서 짐으로 전락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 말들이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면서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죠. 순이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영의 그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편하다고 느끼다니.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며 밤을 보낸 후 맞이한 주말 아침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어요. 지영과 민수 모두 늦잠을 자고 있었고 서준이만 일찍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6살 아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순이는 그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찡해졌어요. 할머니, 일어났어요? 서준이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적어도 손주만큼은 자신을 순수하게 반겨준다는 사실이 어젯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죠. 거실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서준이는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블록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도 해보고 싶다는 아이의 말에 순이는 미소가 번졌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준이가 순이의 앞치마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주가 자신의 요리를 먹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우리 서준이를 위해 맛있는 김밥 만들어줄게. 순이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밥,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까지 하나씩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죠. 특히 계란을 부칠 때는 서준이가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먼저 밥을 지어놓고 그 사이 다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당근은 얇게 채 썰어서 살짝 볶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에 묻혔어요. 계란도 지단을 붙여서 가늘게 채 썰었죠. 서준이는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고루 펴는 모습, 그 위에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게 신기해 보였어요. 드디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말아지는 김밥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발라주자 윤기가 자르르 흘렀죠. 칼로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담는 순간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부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가 거실까지 번져가면서 집 안 분위기도 한층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완성된 김밥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도 오랜만에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죠. 그때 지영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참기름 냄새에 이끌려온 건지 아니면 소음 때문에 잠이 깬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영은 김밥을 보더니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유, 냄새.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그 순간 순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든 김밥이 또다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참기름 향이 그렇게 역겨운 냄새였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죠. 서준이는 김밥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정말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아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본 순이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늦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김밥을 보고는 반가워하며 하나 집어들었죠. 우와, 엄마 김밥이네.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지영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민수는 김밥을 먹으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순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이야. 시골에서는 김밥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라.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건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나만 나쁘지. 내가 못나서 당신 부모님 챙기기 싫어하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서준이가 깜짝 놀라 할머니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떨고 있는 손주를 안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는 지영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참기름 냄새만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순이는 서준이를 안은 채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며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아침, 순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왔던 빈 반찬통들과 며칠간 입었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준이와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지영은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출근해 버렸어요. 민수만이 어머니를 역까지 바래다 주었죠.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서준이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수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순이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짜다고 했던 반찬, 에어컨 리모컨이 사라진 폭염의 날, 청소 타이밍에 대한 잔소리, 과자 사건, 그리고 김밥을 거부당한 일까지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후 늦게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던 남편 박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5살의 철수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본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철수의 따뜻한 물음에 순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울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짜다고 하더라고. 첫날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철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에어컨 리모컨 일, 청소에 대한 지적, 과자 사건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서 철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뭐야 그게. 그년이 감히 어떻게 해.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그의 거친 손에는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져봐야겠어. 아니, 직접 올라가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지만 순이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그러면 민수가 더 어려워져. 철수는 화를 참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일주일 동안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순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지영이가 서울 토박이라 그런가 봐. 시골 사람 사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야. 하지만 순이 자신도 그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 토박이든 아니든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건데 지영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마당을 서너 바퀴 돌며 화를 사기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골 하늘 아래서 그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손자 생각해서 참자. 순이의 말에 철수도 결국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부부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쓸쓸한 저녁 바람을 맞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죠. 특히 서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먹고 싶어 했던 아이의 눈망울, 엄마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주는 보고 싶지만 다시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는 않았죠. 철수도 며칠 동안은 툭하면 서울 이야기를 꺼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체념하게 되었어요.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순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축하해드리러 가족 모두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연락이었죠. 순이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지영과의 불편했던 기억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순이는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장도 보고 생일상도 차릴 계획을 세웠어요. 철수도 마당 정리를 하며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도왔죠. 생일 당일 오후 하얀색 SUV 한 대가 마을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는 차를 보며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준이의 얼굴을 한 달 만에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컸거든요. 차에서 내린 서준이가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이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한 달 사이에 아이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죠. 민수도 웃으며 어머니께 생일 축하 인사를 드렸고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어요. 어머니, 집 좀 고치셔야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철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모독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순이는 남편의 분노를 눈치채고 얼른 중재에 나섰어요. 지영아,
시골집이 좀 낡긴 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집이야. 지영은 벽지가 뜯어진 곳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현관 바닥에 오래된 타일, 삐걱거리는 문짝, 곰팡이 핀 화장실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낙후되어 보였을 거예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순이가 눈빛으로 말리자 꾹 참았습니다. 생일날이니까 웃으며 넘어가자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껏 구운 생선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민수도 고향 음식 맛에 감탄했죠. 식사 중에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봤네.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고 싶구나. 그 순간 지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면서 차가운 시선을 순이에게 던졌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행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생일날에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 이년아.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65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렸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마누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년은 필요 없어. 지영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철수는 문을 활짝 열며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민수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철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민수와 서준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 했죠. 차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그의 어깨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순이는 조용히 철수의 옆에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이제 그만. 철수는 순이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이야, 참을 수 없었어.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순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일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음식들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부부는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어요. 철수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지만 순이의 다독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서준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순이의 말에 철수도 한숨을 쉬었어요. 손주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아내가 당하는 모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중얼거렸죠. 밤이 깊어가면서 철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순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지영이 전화를 했었죠.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손주 낳았는데 선물 안 해주세요?
그때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첫 손주가 태어난 기쁨에 곧바로 금방에 가서 금팔찌를 맞췄죠. 팔찌 하나 맞추는데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기꺼이 지불했죠. 지영이 그 팔찌를 받을 때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서준이 유치원 가방 좀 사주세요. 좋은 걸로요. 순이는 철수와 함께 서울까지 올라가서 백화점을 헤맸어요. 아이용 가방 매장에서 지영이 지정해준 브랜드를 찾아 이 가방, 저 가방 살펴봤죠.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손주를 위한 거라는 생각에 기꺼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철수가 중얼거렸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비싼 가방이 필요한가? 우리 때는 청가방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하지만 순이는 남편을 달랬었죠. 요즘 아이들은 다들 이런 가방을 쓴다며 서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으려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온갖 명절 선물들, 지영이의 생일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까지 손주와 며느리를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때로는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선물을 고르러 다녔죠. 심지어 지영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도 축하 선물을 보냈어요. 비싼 명품 지갑이었는데 며느리가 평소 눈여겨보던 거라고 민수가 귀띔해줘서 구입한 거였죠. 하나씩 떠올려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죠. 때로는 무리가 되는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말은 뭐였을까요? 돈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세요? 순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지영을 위해 쏟아부은 정성과 돈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며느리 눈에는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네요.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향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옆에서 잠든 철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돈이 없는 걸까? 평생 성실히 살면서 모은 돈이 적지 않은데 며느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 가족을 위해 집도 사주고 온갖 지원을 해주었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다니. 순이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나 싶어 자책스러웠어요.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이와 철수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죠. 수요일 오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 처음 받는 아들의 연락이었어요. 순이는 혹시 사과의 말이라도 있을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죠. 엄마 그때 쫓겨난 것 때문에 지영이가 힘들어해서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순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과는커녕 여행 이야기를 하다니. 며칠 전 지영이 했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세요. 돈 없다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은 지금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요? 순이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갑자기 무슨 여행을?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민수의 말에 순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굳이 전화해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눈치 없는 말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걸까요? 저희가 먼저 며느리에게 사과하라는 뜻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던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민수네가 제주도 여행 간다네.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팽개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우리한테는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더니.
부부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생일날 받은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철수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분을 사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네 가족을 위해 못해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만 바보였구나.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하나씩 떠올리니 더욱 화가 났어요. 손주 태어났을 때 금팔찌, 유치원 가방, 각종 명절 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집까지. 그날 저녁 부부는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철수의 말에 순이도 동감했어요.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신교육을 해줘야겠어.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나 봐. 순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베푼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순이야, 집을 팔자. 처음엔 순이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을 말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죠. 민수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사실 우리 명의잖아. 순이는 그제서야 기억해냈습니다. 몇 년 전 지영이 결혼 후 살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일을요. 지영은 강남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집값은 민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비쌌죠.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체면이 서죠. 지영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아파트였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요. 결국 순이와 철수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대출 조건상 철수 명의로 집을 사야 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직장 경력이 짧아서 대출 한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철수 소유의 아파트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순이는 망설였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고 노후 자금까지 모두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던 것 같았어요. 지영은 공짜로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시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 거예요. 철수는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중개업소 직원은 그 지역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서 금세 팔릴 거라고 했죠. 다행히 민수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매수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맺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순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교훈을 주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그 모독적인 말들을 떠올리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인 일요일 저녁, 민수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향하는 동안 지영은 여행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던 사흘간의 여행이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온 순간 그들의 표정은 급변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지영이 다가가서 그 종이를 뜯어봤는데 그것은 아파트 매각 증서였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서류였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거친 필체로 쓰여진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지영은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자물쇠가 교체되어 있었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옆집에서 문을 살짝 열어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지영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민수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복도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처음 10분 정도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지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서 순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시골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던 순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가 지영인 걸 확인한 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버리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지영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짜다고 했던 반찬, 에어컨 리모컨을 숨긴 일, 과자를 사온 것에 대한 지적, 김밥을 거부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 생일날 했던 그 모독적인 말들까지. 지영아, 그간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짜다고 투덜거리고 에어컨 리모컨 숨기고 내가 사온 과자 타박하고 김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생일날에 돈 없다고 조용히 살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너 때문에 돈이 없던 거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돈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순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 누구 돈으로 샀는지 너 까먹었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에다 대출까지 끼고 사준 집이야. 그런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우리를 무시하기만 했잖아. 지영은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받기 싫으면 다음 주까지 나가. 이미 새 주인이 정해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철수는 옆에서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이제야 제정신 차리겠지. 서울에서는 지영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순이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던 지영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시부모와 연락이 안 되자 지영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소유주가 정당하게 매각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지영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말을 했어요. 공짜로 얻은 집이니 원래 주인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였죠. 수요일 저녁 지영은 마지막으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서준이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순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서준이 생각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의 있게 했어야지.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래. 전화가 끊어진 후 지영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금요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 민수는 회사에서 이사용 박스들을 구해왔습니다. 부부는 밤새 짐을 쌌어요. 몇 년간 쌓아온 살림살이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죠. 이사할 곳은 지영의 친정집뿐이었어요. 좁은 투룸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영은 그동안 친정 부모들 앞에서 잘 산다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처지가 된 게 부끄러웠어요. 금요일 아침 일찍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짐을 실으면서 지영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넓은 거실, 깔끔한 주방까지 모든 게 아쉬웠죠. 서준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집에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더 많이 흘렀을 뿐이죠. 오후에 새 주인 가족이 열쇠를 받으러 왔어요. 아이 둘을 둔 젊은 부부였는데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지영은 더욱 서러웠어요. 친정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지영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사라져버렸거든요. 지영의 어머니가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니? 지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거였죠. 한편 시골에서는 순이와 철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각금으로 오랜 대출을 모두 정리했더니 목돈이 꽤 남았어요. 수십 년 만에 빚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였죠. 순이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로 아침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거든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순이야, 우리 정말 여행 한번 가볼까?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능한 일이 되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돈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었죠. 저녁 무렵 순이는 마당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서준이가 보고 싶긴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몇 달이 지난 후 순이와 철수는 정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영이 그토록 비웃었던 그 여행 말이에요.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평생 꿈꿔왔던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지영은 친정집의 좁은 공간에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그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어느 날 지영은 순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 후로 연락은 끊어졌지만 순이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기만 했는데 이번 한 번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었거든요. 지금도 순이와 철수는 시골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서준이가 그립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는 없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무례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순이는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었죠. 사연자분에게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